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중앙위원 590명 가운데 515명, 90%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제적 가반을 딱 16표 넘는 수치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사무처가 찬성률을 60.58로 공지를 했더니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거 기준이 제적 대비인데 제적 대비로 따지면 이거 52.88이다. 찬성률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과는 됐는데 어쨌든 찬성률이 생각보다 좀 낮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아니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지든 3대 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는 그러니까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결과만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뭐 스코어가 어떻네 가까스로 통과했네 하지만은 이제 뒤에 보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다.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는 28명이 모자라 가지고 부결이 됐거든요. 정족수 그러니까 미달이었죠. 정족수 미달로 그러니까 28명이 모자라서 부결이 됐고 이번에는 16명이 과반을 간신히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투표율은 그 대신 그 지난번보다 한 130명인가 더 투표를 했으니까 투표에 참여를 했고 중앙위원들이 그런 건 지난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느껴진 거면은 안티 정청래 정서를 어느 정도 또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으로 승리했죠. 정청래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1대0, 3대0 얘기한 것 자체가 그걸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합당 문제라든지 당대표 연임 전당대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권리당원이 아니라 이 중앙위원이라든지 대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좀 만만치 않구나. 이거를 좀 정청래 대표가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너무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합당을 하는 것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좀 반감도 지난번보다 어떤 득표율을 좀 낮추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당의 대세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정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다. 개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아니 지금 최대 개파가 이재명 지지 개파인데 이거 친명계 겨냥한 거냐 부연 설명 좀 해달라라고 질문을 하니까 정 대표가 대통령이 어떻게 개파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권력 투쟁에 대해서 저는 호불호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를테면 윤어게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막 비판을 하지만은 뭐 정청래 대표가 어쩌네 뭐 누가 어쩌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좀 언론인으로서 조금 이게 선을 그으면서 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한 시대고 개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전에는 지금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이전 당 대표들은 개파 보스였고 줄 세워서 공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전임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파가 있었고 그렇게 공천을 했다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렇게 대놓고 이거를 해도 되나?라는 거고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기 전에 마음만 먹으면은 아예 컷오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비명학살 논란이 나왔던 게 아예 컷오프 시켜가지고 아예 경선에도 못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은 얼마든지 있어요. 개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개파라는 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당내에 가치를 중심으로 온건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사안마다 다른 건데 이거를 마치 1인 1표제를 약을 팔아도 적당히 팔아야지 이게 개파가 없어지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좀 궤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과하게 해석을 하면 자 이제는 친명계 없어. 나 당대표에게 줄 서. 좀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특정의 한 문장, 단어, 행동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반성도 해봤는데 이게
누적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흔쾌하게 화끈하게 시원하게 국정 운영 뒷받침해주는 여당 당대표의 모습이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해.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챙기려고 대통령을 좀 견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전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청래 대표가 좀 말을 좀 조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준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지방선거 이후에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해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최고위원 중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 합당 반대하고 있는 절차적 문제에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현주, 강두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 통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 미루자 이렇게 재차 제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전당원 여론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합당 논의에서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여론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하겠다라는 명분이 진영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명 그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라는 것은 합당을 하지 말자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후에는 바로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새로운 당대표가 뽑혀요. 정청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사람이 되면 과연 이 합당 문제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조국 대표로서도 나는 이번에 민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6월달에 재보궐선거 지역에 나오면 거기에 내가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공천받아서 나가가지고 나 배지 달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거야. 그래서 나의 세력을 넓혀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방선거 후에 하자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도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아? 우리 당의 정체성을 그냥 좀 지켜나가는 게 맞지. 내가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후에 만약 연말에 하게 되면 나에게 현실적인 정치적 이득은 뭐야? 없네? 그냥 독자 노선 갈까? 변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얘기들은 합당하지 말자. 그걸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대통령의 뜻이 합당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진화를 해서 사실은 그게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원래 합당하려고 했고 합당 추진 논의도 했고 뭐 이렇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거 대통령 뜻 아니다라고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는 뭐 이런 뭐 또 친명 뭐 한준호 의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은 제가 보기엔 넘어섰고 정청래냐 아니냐로 전선이 그냥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그냥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좀 내 정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와 선을 그은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친문들 때문에 탈당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문들이 다시 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되는 막 이런 상황. 한준호 의원은 지금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했는데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 4등, 3등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대통령의 뜻을 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세게 나가고 박지원 의원은 중진들 연석회의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서 모으자. 거기는 친정청래에 좀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재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다 각자 정치를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원 투표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합당에 찬성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갤럽하고 여론조사 꽃하고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의 68.7%가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갤럽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48% 찬성, 22%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면은요 당원들까지 물어보면은 찬성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똑같은 거죠. 당원들이 원하니까 가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정 앵커님, 우리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될 주요 인물들
외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인물에 주목하시나요? 김민석 총리랑 유시민 전 장관이에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합당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절차상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내세웠고 그분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 8월달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랑 당대표직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워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치 평론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정치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전 장관이 얼마 전에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직접 저격을 합니다. 아주 조롱 비아냥을 합니다. 울먹이지 말고 책이나 좀 더 보고 공부나 더 해. 또 옛날에 후다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진영 곤란하게 만들었잖아. 그런 사람이 뭔 지금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저격을 해버렸어요. 결국엔 이건 뭐겠냐고요.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이 지금 되게 세게 붙을 전조 증상이다라고 좀 보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조국, 친노 세력, 친문 세력, 김어준 세력, 정청래 세력 이렇게 모아가지고 친명 세력으로부터 당과 진영의 주도권을 갖고 오려고 본인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2달 동안 정말 세력 간의 싸움이 상당히 좀 심각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갈라치기 한다고 지금 좀 댓글에 난리가 분석. 났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고 아니, 근데 또 저런 네. 얘기도 들어보시고 저는 그러시면 뭐 되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권력 투쟁에는 호불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드라이하게 하려고 뭐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없는데 이거를 보고 이 실제 갈라진 현상을 보고 이거를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 실제 갈라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생산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명확하게 지금 전선이 그어진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는 좀 볼 수 있는 게 이 합당의 근거를 놓고 압도적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라고 내세웠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건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칭의가 처음에는 합당 제안을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번에 이제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게 결국은 권력 투쟁이다. 2인자 3인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지금 여당이 지금 이 얘기에 진착할 땐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정 운영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행정부가 하는 건데 당으로서는 이제 지방선거 중요하지만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승리 그리고 2030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 그러한 대선에서 정권을 어떻게 재창출할 것인가 그런 그랜드 플랜을 놓고 이 싸움이 시작된 거라서 쉽사리 끝나거나 뭐 봉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SNS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면 또 연장하겠지 하는 부당한 기회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아마는 없다고 했어요. 이 부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좀 다른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개월까지, 다른 조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과 등기에 여유를 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하니까 아마는 없습니다. 들어가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음이 빵 터지는 장면 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주식 투자하고 내가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벌겠다는데 왜 뭐라 그래? 이거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선을 넘는 거고 공직자로서 도덕적 윤리적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고 자격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실 참모라든지 아니면 부처의 장관들 보고 다주택자 이거 좀 팔았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지시는 안 하셨죠? 뭐 시켜서 할 일은 아니고 네. 이제 뭐 그런 얘기했죠. 근데 하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정책을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당신들부터 솔선수범 모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즉히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과연 이것만 갖고 집값이 잡힐 것이냐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6만 호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뭐 짓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잡힐지 자신이 없고 그냥 제 바람은 일산 집값 좀 올려주시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제 정책, 세금 정책만으로 집은 안 잡힐 것 같고요. 그 각 지역마다 좀 교통을 강남처럼 좀 편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강남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일산 같은 경우에 좋은 고등학교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고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전국 각 지역에 좀 부동산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는 좋은 고등학교를 좀 설립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숲 션샤인님이 장선철 소장님 다주택자냐고 물어봐달래요. 저요? 네. 전 집이 없어요. 아. 저 집이 일산에 있긴 한데 네네. 그건 와이프 명이에요. 단독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도 절도 없고 잡주만 있습니다. 아니 뭐 배우자가 있으면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이혼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쫓겨날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쉽지 않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데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조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았는데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한 40 몇 %가 잘못하고 있다. 20%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몇 가지 흥미로운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1등, 그러니까 내 투자 수단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뭐를 보냐라고 하니까 부동산이 1등 나왔습니다. 아니. 주식이 37%로 1등 나오고요. 부동산은 22%로 2등 나왔는데 지난해 7월에 이게 역전이 됐었어요. 계속 부동산이 조사한 이래로 계속 높다가 계속 이제 이제 주식이 오르니까 지금 역전이 돼서 그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니까 주식 투자해라. 돈 보고 이제 달려들지 마라라는 그쪽으로 내가 출구를 열어놨으니 그쪽으로 해라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건데 다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전선이 조금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가격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안 오르는 게 이상해요.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게 이상해요. 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있잖아요. 예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신 분이 사흘 전에 국민일보에 칼럼을 썼거든요. 네.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건 재밌어가지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두 번째는 국회에 있는 근처에 있는 정인면옥 냉면 가격, 세 번째는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가격, 네 번째는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 공사비 이 네 가지를 했는데 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 평균 가격은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인상률 21.5%, 정익면옥 물냉면은 인상률 36%, 브라보콘은 인상률 38.8%.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68%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집값 오르나 안 오르나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버릴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어떤 거를 지금 원하는 건지를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에서 좀 가름말을 타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집값 오르는 게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지 대다수 전국적인 단위로 보면 집값이 그렇게 오르진 않고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오로지 강남 일부, 수도권 일부 이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냐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참고로 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평가는 긍정이 26%, 부정 40%, 의견 유보가 34%였다는 점. 그리고 재테크 방법은 주식 37, 부동산 22, 예적금 17, 가상자산 3%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여튼 이러한 논란, 그러니까 주식이 막 폭등을 하고 부동산 강남 일부 지역 가격도 상당히 뭐 이제는 뭐 한 기본적으로 30평짜리가 50억, 60억, 뭐 100억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이런 보도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강남 집값이 정책의 토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는 그래요. 사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하는 리그가 따로 있는 맞아요. 거고 인정을 대부분의 해야죠. 사람들이 거기 뭐 내가 돈을 많이 들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건데 나머지 이제 내 평범한 한 사람이 일상에 이제 집을 사고 싶거나 뭐 집을 좀 옮기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정책의 토대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어느 경제지에서 속보로 예. 강효전 대변인과 김성호 춘추관장이 집 내놨다고 속보로 막 띄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속보로 나올 일인가? 심지어 집을 내놓은 시점이 뭐 이 강경 메시지 나오기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른 참모들도 좀 고심 중이라고 하고 근데 노컷뉴스 보도 보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 69명이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42명으로 제일 많고 민주당 26명, 개혁신당 1명이고 3채 이상도 7명인데 1위는 민주당의 박민규 의원이에요. 방배동 1채, 관악구에 오피스텔 12채. 2위부터는 국민의힘인데 조은희 의원이 방배동 1채, 은평구에 오피스텔 9채. 장동혁 대표가 6채. 그다음에 최수진 5채, 김종양 4채, 공동 6위가 윤상현, 조배수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은 부동산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을 투기의 대상,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맞는 일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벌 거면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인 국회의원이라든지 공직자 하면 안 되죠. 좀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오피스 저는 참고로 다주택자는 아니고요. 한 주택밖에 없고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투자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주택자 중과로 이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까 오피스텔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그냥 강남에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압박을 더 하고 집을 내놓게 하면은 강남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앵커가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게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맞는데 근데 그동안은 강남이 오르면은 나머지도 전염적으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그게 이제 뭐 하나는 코스피 5천으로 대변되는 이제 주식 투자가 되는 거고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